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보다 개선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민간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신규 주문 급증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3일 국제유가는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면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대폰 전화 사업을 앞세운 IT 모바일 부분에서만 영업이익 20조 원을 거둔다는 사업 계획을 잠정 수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신세계그룹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계열빵집을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온 대기업의 빵집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신세계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글로벌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요 경기 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9월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견고한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고용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9월 민간 고용 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오늘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큰 변동은 없었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13,494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3,10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1,450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의 지연으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깔리면서 개장 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에 구제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구제 신청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중국의 서비스 부문이 둔화된 점이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이 나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해서 일부 증시들을 오름세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8%, 16.36포인트 올라서 5,825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7,322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까크 지수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0.24%, 8.21포인트 밀리면서 3,406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추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는 일본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45%, 39.18포인트 밀리면서 8,700선을 나타냈고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소폭 올랐습니다. 0.23%, 47포인트 올라가면서 2888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하던 뉴욕 증시는 막판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불확실성과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어닝 시즌 등을 기다리는 관망세가 형성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경제지표를 좀 살펴보자면은 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5.1을 기록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다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9월 ADP 민간 고용도 16만 2천 명은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지표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정 위기를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특징주 보자면은 컴퓨터 용품 제조업체 휴렛패커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실적 전망을 실망스럽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1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HP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3분기 들어서 신통치 않은 성과를 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이용하는 여러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적의 이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앞서서 이 물류업체인 페덱스도 실적 악화를 예상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상품시장, 특히나 국제유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미국 공급 증가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으로 급락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3.75달러 내린 88.1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8월 2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4% 넘는 급락으로 90달러를 하회한 거죠.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3.40달러 하락하면서 배럴당 108.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유럽발 지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의 소매 판매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소폭 0.1% 증가를 나타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서비스업 지표는 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과 독일은 소폭의 상승 흐름, 반면에 프랑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민간 고용조사 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6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덕분으로 오는 5일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8월 수치는 종전 20만 1,000명에서 18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5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3.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54.3.2보다도 좋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원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4.08달러, 4.44% 하락한 87.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IC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3.75달러, 3.36% 떨어진 107.82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라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자산기준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은 지난해 6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2위 경기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가 오래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11 회계년도 저축은행 전체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3배인 1조 1,62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호경기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렸던 업계 10위권인 진흥과 경기, 현대스위스 1, 2, 서울 등의 적자 폭이 컸습니다. 적자를 자본금으로 메꾸다 보니 신라를 비롯해 토마토2와 W, 우리, 대원, 골든브릿지 등 11곳은 자기 자본마저 완전 소진됐습니다.
건전성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92개 전체 저축은행 중에서 BIS 비율이 당국의 감독 기준인 5%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에 달합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17.4%에서 20%로 급등했고 40%를 넘는 곳도 11곳에 이릅니다. 아직도 그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그 금액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아마 건전성 쪽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상황이 이렇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 확충과 자구 방안을 요구한 뒤 퇴출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모바일 사업을 앞세워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한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일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년 성장률과 환율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제품별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내년 매출, 판매 손익을 담은 2013년 경영 목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삼성, 애플의 양강 체제가 되면서 높은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영업이익 20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23%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9%를 회복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6만 25대, 기아차는 4만 8,105대의 신차를 각각 팔았습니다. 총 9.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에 이어 6위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9월 들어 신형 아반떼와 K5 등 핵심 차종의 물량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지 박상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오전 3분기 잠정 실적, 즉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매출액 50조, 영업이익 7조 시대를 무난히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조심스럽게 영업이익 8조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3를 필두로 한 모바일 부문 호조가 반도체 부진을 상쇄시켰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반도체 부진으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5 출시 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갤럭시 S3 판매를 늘려나가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7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전으로 발목이 잡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머니 박상정입니다. 20대의 빛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직난까지 겹친 20대의 힘든 현실을 서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빚은 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자는 15,000여 명이고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이 7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고금리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는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 가능한 일자리 수는 3개월 사이 4만 2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5%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전체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의 일자리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기업에게만 부담되어져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현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떠맡아서 기업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데 따른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력이 일본과 비슷한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 서한환입니다.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입사 합격한 후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년 내 퇴사율이 23.6%에 달하고 입사 포기율도 7.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1년 후에는 잔류 인원이 평균 85.7명으로 조사됐으나 중소기업은 52명에 불과해 중소기업 인력 누수 현상이 대기업의 3.4배에 달했습니다. 네, 요즘 일간지의 경제면 기사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우려와 걱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말이 아닌데 스페인 구제금융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는지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현재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여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거의 마이너스 2%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어렵고 또 실업률도 20%를 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또 금융기관 부실 처리를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재정 적자 규모도 GDP 대비 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이 어려운 시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355억 유로로 한 달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스페인은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정부가 연이어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외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스페인에서 지금 구제금융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독일이나 유로존 당국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스페인이 빨리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를 바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스페인은 구제금융에 따르는 부담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을 최대한 미루려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스페인이 내년 예산안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또 금요일에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이 미루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인데요. 사실 지금 스페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 실제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면 예.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유로존 위기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의 대유럽 수출에도 아무래도 계속 안 좋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대유럽 수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아무래도
역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수출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클 걸로 여겨지고요. 예, 예.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스페인이 어려워지면 또 이탈리아로 위기가 더 확산되는 그런 그 고리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금융시장에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스페인이 좀 전에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구제금융 신청에 뜸을 들이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면서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예.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2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이후에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예.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현재처럼 계속 오름세가 지속된다라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아마 18일에 있을 EU 정상회담 전에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뭐 시기는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제금융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거의 국가 부채의 40%에서 50%에 달하는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현재 스페인의 정부 부채 규모가 대략 7,350억 유로이기 때문에 예. 과거의 예를 본다면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규모로는 현재 유로존 당국이 조성해 놓은 구제금융 규모가 거의 바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부는 구제금융 신청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예. 또 지난달 발표되었던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또 일부를 충당하고 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페인이 필요한 그러한 그 자금을 대기에는 지금 유로존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난달 ESM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예.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줬는데요. ESM 규모가 5천억 유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이탈리아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모두 스페인 지원하는 데는 쓸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재정안정기금이 그 스페인만 감당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불충분하다면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탈리아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스페인 문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더라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유로존에서는 지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지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앞으로 유로존 문제가 전개될지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유로존의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구제금융 기금 규모가 현재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기금 규모를 더 늘리는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는 아마도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당장 유럽 그 구제금융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스페인이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고 하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좀 유동성 문제 그리고 유로존 전체 재정 위기에 어떠한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단기적으로는 역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 위기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으로서는 특히 그동안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소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는
스페인, 앞으로는 또 이탈리아까지 위기가 확산되면 그 큰 나라로 위기가 번지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로존 체제의 불확실성 또는 약점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과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요. 스페인 구제금융이 국내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연구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고해드리죠. 최근 실업난의 창업 열풍마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실 자영업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